지금 온 나라가 마약과의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고위 차장 검사는 엄청 고위급이거든요. 이 고위급 검사의 처남이 이 처남도 또 엄청난 부자죠. 재벌이죠. 처남이 마약 투약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바로 그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도저히 이거는 그냥 놔둘 수 없다라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죠. 그 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매형 때문인지 아무 문제가 없이 남편이 잘 돌아다니고 잘 해결됐답니다. 그래도 정말 의롭죠. 원칙적으로 집안 식구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검사가 다른 비리 의혹으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공교롭게도 현재 지금 정치 검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이상한 상황에 대한,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상황에 대한 내용, 사건을 취재한 뉴스버스 김태형 기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형입니다. 네, 사실 김태형 기자는 너무 특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면 안 됩니다. 이분이 특종하는 거는 사회에 되게 어두운 면, 우리들이 네. 정말 믿었던 그분들이 우리를 배신한 내용과 관련된 거라서 사실은 저는 한편으로는 반갑고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럴 때 안 보고 딴 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본인도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취재할 때 저도 이제 권력 가지신 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반론 취재를 받아야 되니까 취재하면서도 참 이렇게 만나게 돼서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무섭지도 않아요? 솔직히 요즘이 검찰공화국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근데 좀 나는 마음이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엄청 대단한 사건으로 취재를 했던 게 아니라 작은 사건 취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서 사실 돌아보면은 이제 무서운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취재할 때는 뭐 별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 젊어서 그런가? 제일 처음에 그럼 사건에 이 취재하기 시작한 발단? 네. 그건 뭐였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게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더 있는지 이제 알아보던 사이에 처남 때 강미정 씨 주변인들을 제가 또 취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우연찮게. 그래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요 마약 사건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저한테 걸린 거죠. 사실은 마약 사건도 있었다. 네,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됐던 이제 뭐 리조트 접대 의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남편의 마약 투입, 그러니까 대마 흡입 그 시기를 특정하다 나온 사건이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사건부터 제가 파기 시작했던 거죠. 시기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데요? 왜냐면 그 남편이 이제 대마를 흡입하고 나면은 집에 잘 안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뭐 두문불출하고 이런 연락이 그렇죠. 안 되고. 네, 그래서 안 들어온 날짜를 특정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그날이 특정이 됐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1월 3일까지 네네, 그 시간이. 그렇죠. 그때도 남편이 집을 나가 있는 상태였고 그날 그 자리에서 며칠 만에 만났다라는 게 강미정 씨 설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정섭 씨 측 뭐 형님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제 누나가 연락해가지고 네. 애들하고 둘이서 그러고 있지 말고 연락도 안 되는데 우리랑 같이 놀러 가자. 여기 가서 좀 힐링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 이제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애 둘을 데리고 이 젊은 부인이 남편 어디 간지 연락도 안 되고 불안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러저러 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왜 이제 이 남편의 마약에 대한 고발을 시작했는가? 네, 예, 그것도 그 부분도 신기해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혼 소송에 더 유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애초에 마약 신고는 2월 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려고 했다면 굳이 마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죠. 마약 신고가 앞설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죠. 근데 왜 그러면은 마약 신고를, 마약을 신고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2월 6일에 이제 대마를 흡입한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서
예,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취재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폭행, 뭐 약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애들도 좀 문제가 걱정이 됐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안이 사실은 이 여성분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여서 조금 그 신분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인데 결혼 되게 잘했다. 처음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잣집으로 재벌 집으로 시집을 갔고 배경도 엄청 빵빵한 집으로 갔는데 굳이 네가 뭐 그 정도 하는 거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키우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랬다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YTN 뭐 스타뉴스에서 아나운서도 했었고 그리고 국방부원에서 아나운서도 했었기 때문에 이분이 결혼을 안 했다면 더 커리어를 더 쌓아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좀 그런 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개인적인 문제로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애초에 처음 시작은 개인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혼 이제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정석 검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그 처남댁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이 사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공적인 문제로 넘어온 상황이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혼 소송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 검사 가족의 어떤 비위 예, 이런 것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몰아가려는 분들은 이제 뭐 결혼 얘기도 하고 이혼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건 공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맨날 이제 물타기 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자, 까르띠에 럭키님 비리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요. 포코포코님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군요.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시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말 힘 없으면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그냥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정도가 돼서 저도 많이 속상한데요. 이분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신고했으면 당연히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러면서 더 좌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도 힘 있는 쪽에다가 좀 뭔가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김의겸 의원 쪽에다 연결하고 이제 이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애초에 김의겸 의원을 특정해서 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사에도 처음부터 이제 언론사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요. 이게 처음에 기사가 만들어지고 나서야 그 관심을 갖는 거지 저희가 초반에 보도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따라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이 언론사에 접촉을 했는지 살펴보면 이 아나운서 하는 동안에 이분이 평판이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방송을 같이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이 여러 의원실, 여러 언론사에 다 제보를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의겸 의원실이었던 거지, 이걸 특정해서 또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네. 그랬군요. 어쨌든 제일 적극적으로 열심히 또 이제 받아준 쪽도 그럼 김의겸 의원이었나 보네요, 그러면.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제 검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처음 제보를 하고 몇 달 동안은 또 그 언론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지는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취재했던 부분은 다른 언론사들, 그 메이저 언론사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취재를 했던 건데 이게 저희 기사를 보시면 이제 기사를 보고 나서 이게 큰 문제다라고 다들 인식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쵸. 초반에는 왜 그러면 이 인식이 안 됐던 것인가라는 게 저도 좀 의문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큰 사건으로 사실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았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봅시다.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 뭐 실명 다 나왔으니까 우리도 얘기합니다. 강미정 씨.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16일 정도에 처남이자 그러니까 검사의 처남이자 자신의 남편인 조모 씨를 마약 투약과 가정 폭력으로 신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품게 된 계기였다. 이제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당시에 정확하게 경찰이 왔었고 네. 처음에는 수사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조금 더 취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라는 부분은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월 6일에 이제 처음에 신고를 하고 나서 출동했던 경찰관이
자기네들이 뭐를 이제 잘 못 해주니까 내일 그 민원실에서 다시 신고를 해라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갔다 그래요. 민원실에서 신고 다시 하라고? 네. 그리고 2월 7일에 그래서 수서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그 고소를 하는데, 그 신원, 그 고소를 한 그날도 남편이 이제 탈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눈썹을 밀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좌 내역을 살펴보니까, 그 제모를 한 데는 21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털을 다 제모한 걸로 좀 보이는데, 그 뒤에도 이제 경찰에다가 진정을 넣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남편이 이렇게 증거인멸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강미정 씨가 2월 28일에 다시 서울경찰청에 가가지고 증거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다시 해요. 어머나. 그리고 나서 처음 이제 신고한 날로부터 한 달 뒤, 그러니까 3월 9일에 처음 접수가 됩니다. 수서경찰서에. 그 사건 그래서 접수가 된 날은 그 날로 나와 있고, 그 불송치 결정문에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한 6번 정도가 바뀌고요. 그렇게 많이. 네, 6번 정도가 바뀌고, 그리고 처음 신고는 2월 6일인데 남편을 불러갖고 그 소변을 받고, 그리고 그 모발을 제출받은 건 또 5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신고부터 3개월가량 동안 경찰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경찰에서는 일단 뭐 저희가 처음 취재할 때도 완벽하게 이제 자기들이 수사했다, 퍼펙트하게 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다른 언론사들의 설명하는 것은 이제 3월 말에 그 수서가 강남에서 납치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코인 사기 때문에, 코인 때문에 그 여자 한 명을 3명이 납치해가지고 그 살인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납치 사건 때문에 수사가 지연됐다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신고가 2월 6일이잖아요. 그러면 3월 말이라고 하면은 거의 2달이에요. 그동안 뭐 했는데?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가 남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딱 궁금한 거는 2월 6일 날 신고했는데, 네. 왜 2월 7일 날 다시 딴 데다 신고하라고? 그 PD수첩에 나와서 강미정 씨가 이제 또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취재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첫날 나왔던 그 경찰관들은 뭐 어디에서 연락을 받고 철수를 하라고 했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얘기를 아버지 연락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아버지 연락은 이제 출동해서 경찰관이 한번 받았었던 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마수대에서 출동을 했었는데 뭐 철수하라고 했대, 뭐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철수를 하라고 가버렸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철수하던 경찰관 한 명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가족들을, 그 처가 쪽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쪽을 얘기하면서 내일 꼭 민원실에 가서 다시 신고를 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쵸. 그 부분이 되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2월 6일 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올 정도면 신고는 제대로 된 거고 접수도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담당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이 집까지. 그랬는데 만약에 윗선에서 누군가가 아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면, 그리고 신고를 다시 하라 그랬다고 한다는 얘기는 2월 6일에 나오게 만들었던 그 신고나 그 접수는 아예 무마를 시켜버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112 신고 그 기록표를 보면 거기에 이제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게 이 장모님이 그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 이정석 검사 처남매 장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강미정 씨의 어머니죠. 그분이 신고를 하고 거기에 보면은 남편이 마약을 했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다라는 내용도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왜 다시 신고하라 그러냐는 거지. 그거는 이미 그 집에 왔던 경찰이 자기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선에서는 떠났으니,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걸 수사할 수 없으니 딴 데다가 해가지고 그쪽에서 손 안 닿는 곳에서 수사할 수 있게끔 해라, 이 얘기거든. 그리고 이 3달 동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것들이 몇 개 더 있어요. 또 뭐냐면 그 5월 말에서야 남편의 모발과 소변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달 전에 남편이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와요. 대마가 검출이 되는지. 바로 그거예요. 병원에서. 이런 사람들은 미리 해보고 와요. 그렇죠. 근데 PD수첩에서 그 이번에 방송된 걸 보니까 제가 못 해본 부분인데, 그 병원에 가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이거 검사를 받아봐요. 똑같은 선생님한테? 거기 나온 선생님한테. 근데 여기는 대마가 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 서류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를 의뢰한 그 병원에서는 네. 누가 가도 검사의 보고서에는 검출이 안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마 검출이 아예 안 되는 종류의 그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건 가짜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음성으로 나온 그 서류와 그리고 지금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 두 가지가 이 사람이 자기가 마약을 안 했다는 증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따로 뭐 어디다 맡겨서 해보진 않았어요? 그 이제 강미정 씨가 요청을 하죠. 남편의 썼던 이 대마 카트리지, 액상이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 이거 조사 좀 해줘라. 그거 줬다면서요, 네, 갖다가. 그걸 줬죠. 근데 경찰이 이 불송치 결정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건 오염이 돼갖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놔요. 불송치 결정문에. 근데 그 당시에 강미정 씨한테 안내했던 경찰관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그 전화 통화하는 내용들을 이제 일부는 또 녹음도 해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경찰의 수사가 너무 제대로 안 되니까 기록을 남겨놔야 되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조사를 못한 이유가 남편이 동의를 안 해서예요. 근데 그게 DNA 대조 검사는 제가 이제 국과수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마를 흡입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이제 내부 제보자죠. 보통 마약은 몰래 하니까 뭐 길 가면서 뭐 대마를 피면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내부 제보자가 보통 신고한 건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내부 제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검사까지 안 하고 그리고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불송치 결정문에는 결국은 이 검사도 못했다. 오염돼서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불송치 결정문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제출한 그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힌 검사 보고서는 믿고, 네. 그렇죠? 피해자가 제출한 그 다음에 실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 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또 싫다고 하니까 확인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너는 결백하네 이렇게 면죄부를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마약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만약에 허위 제보였다고 한다면 그럼 경찰에서 더 열심히 수사를 해야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허위인지 아닌지를 먼저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했을 건데 일부 변호사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마약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더 열심히 수사를 했을 건데 이게 일부가 의심도 하고 아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수사 기법이라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법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기 쉬운 기법이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법이라니까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이게 바로 기법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정말로 이쪽 계통에 잘 있는 사람들은 이 기법을 잘 활용합니다. 그게 바로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아무 증거도 나오지 못하게 초창기에 말아먹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강미정 씨가 어쨌든 폭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뉴스버스도 열심히 했고 이제 몇몇 매체가 또 보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수사기관의 입장이나 태도가 달라지던가요? 일단은 제가 처음 취재한 이후에 제가 수서경찰서 맨 처음에 취재했던 그 마약수사 담당하는 그 부서에 전화했을 땐 제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처음에 이정섭 검사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탄핵을 하려면 나를 탄핵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지금은 수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원석 총장은 왜 또 태도를 바꾼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한국일보 단독 보도 내용은 이제 처가 그 관련해서 뭐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 기록을 조회했다, 조회를 사주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조회를 사주했다라는 그 내용보다도 사실은 그 보도가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밖에 모르는 건데 그렇죠.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건 결국은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뭔가 발견된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을 대표 범죄인 것처럼 내보내가지고 그냥 면죄부 주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 한창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 그 멋지신 한동훈 장관님께서 난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은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셨으면은 마약 관련된 범죄가 들어오면 어쨌든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들도 막 많이 해가지고 들어왔으면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해에 벌어진 그 이태원 참사 때도 모두가 이제 봤지만 마약 수사는 경찰관들이 특진하고 승진할 수 있는 되게 가장 좋은 좋은 거예요. 기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래서 마약 수사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못 막았던 것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나올 정도로 경찰에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했던 사건들인데 지금 내부 제보자의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그 대마 카트리지 같은 게 네. 남아 있는데 그 수사를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 그 부분은 사실 의문이 남죠.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이 강미정 씨한테 했던 얘기도 너무 황당한데 그런 거예요. 변호인 상대 측에서 당신이 이 자고 있는 그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입에 갖다 대가지고 이게 그럼 DNA가 들어갔다고 주장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변호인이? 아니 경찰이요. 경찰이요? 네, 남편의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쪽에서. 그리고 당신 이거 당신이 쓴 게 당신 게 아니고 남편 거기 때문에 절도죄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말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걸 남편 거라고 경찰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신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계속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그런 말 했다는 거야? 네. 경찰이? 네. 왜요? 협박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제보자를? 예, 저도 그래서 그 똑같은 질문을 강미정 씨한테 했었어요. 경찰이 협박한 거냐고. 증거 조작범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왜 그래요? 그 경찰은 누구예요? 그 마지막 이제 불송치한 경찰관이에요. 불성치한 경찰이에요? 네, 그분들이 이제 불송치한 경찰 그리고 그 앞에 뭐 형사 과장 뭐 이런 분들이 강미정 씨한테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었고 그리고 강미정 씨 주장에 따르면 그 핸드폰에 있는 이제 SD 카드 증거 목록에 써놓는 것까지도 자기가 받고 SD 카드라고 써놓는 걸 받고 그리고 이제 보통 경찰서에서 그 포렌식을 해야 되면 경찰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서경찰서에 있던 거 그 서울 경찰청으로 가갖고 이제 포렌식을 하려고 하니까 증거 목록에서 있었던 SD 카드가 없으니까 서울 경찰청에서 이거 어디 갔어요?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랬더니 그 수서경찰서 경찰관은 별로 이제 시큰둥한 반응으로 뭐 가타부타 얘기도 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거는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이는 형태 중에 하나가 강미정 씨한테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3대를 같이 제출을 했었어요. 근데 휴대전화를 제출했을 때 2대가 그러니까 강미정 씨가 반환을 받으려고 했더니 2대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또 경찰이 또 전화를 해요. 이거 제출을 하셨다는 거죠? 아, 이거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앙지검에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2대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근데 변호사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 경찰도 그 당시 중앙지검에 보냈다고 할 정도로 파악이 안 된 상태였던 거죠. 아니, 누구 변호사 사무실 말하는 거예요? 남편의 변호사 강미정 사무실? 씨의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그럼 강미정 씨가 변호사를 잘못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변호사를 잘못 썼다라고 해서 단정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변호사가 지금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지금 경찰이나 상대방 측하고 짬짬이 된 느낌이 나는데. 저도 그렇게 이제 느낌을 받고. 제가 변호사로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을 받고 강미정 씨한테 그러면 이거는 그 뭐 이의 제기는 하셨냐 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첫 번째 변호인이에요. 첫 번째 변호인. 그래서 이 변호인들이 그런 2대가 없어졌다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결국은 이제 그 변호인들은 그 사임을 하고. 포섭됐네.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변호인을 2번째 변호인을 이제 그 선임을 하는데 이 강미정 씨의 걱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꾸 변호인을 바꾸면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잘못했으면 바꿔야죠. 네. 근데 그 법조계에서 혹은 이제 뭐 법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자기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는지에 대한 공포심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네. 단순히 사임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 의뢰인이 증거를 하라고 갖다 줬는데 그걸 의뢰인에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결국 감춘 거나 마찬가지고 제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사실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지금 그랬다는 건데 그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그냥 난 사임만 하고 날 어떻게 볼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끝날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왜 그랬대요 그 변호인은? 제가 그 변호인한테까지는 이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강미정 씨가 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건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이 수사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제 왜 변호사들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남는 왜 부분도 있어요. 그러겠어요. 뻔하지. 검사님들하고 척지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사건 안 맡아요.
그런 사건들은 사실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강미정 씨가 초창기에 나와가지고 그랬죠. 내가 이런저런 걸 가지고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결국에는 겨우 했지만 또 이렇게 벌어졌다 일이. 변호사들 자기네들 다 아는 사람들이고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맞죠. 저한테도 와도 못 맞았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네. 내가 지금 허탈해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왜 그랬겠어요. 참 이게 한심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변호사로서 내 오랜 나의 경험과 나의 촉과 이런 여러 가지 걸 미루어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이정섭 검사 천안 마약 투약 사실 누나들도 다 알고 있었다. 오로지 이정섭만 몰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카톡 내용들을 보면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둘째 그 누나 그리고 첫째 누나 이렇게 이정석 검사의 부인이 첫째 누나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있는 건데 그분들과 강미정 씨가 나눈 카톡 내용을 보면 이게 대마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주일은 더 있어야지 약 기운이 빠진대 뭐라고 한다던가 우리가 찾아볼게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사실상 가족들은 대마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정석 검사만 몰랐을 리가 있는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리조트 갔었다면서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브부터 1월 3일까지 코로나로 문 닫은 그 리조트에 가서 접대를 받았고 접대를 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두문불출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아기 둘만 데리고 있는 그 세대기 안타까워서 누나네 식구들이서 특히 이정석 검사가 밥 먹고 놀다가 이래가지고 갔다면서요. 그걸 왜 몰라요? 그게 이제 안타까웠다고 표현하면은 좀 그렇고 그 보통 남편이 그 대마를 하고 외박을 했을 때 이 강미정 씨와의 다툼이 있으니까 누나들이 완충제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중간에 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사실은 이제 아기가 아파가지고 안 가고 싶었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됐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분명히 누나들한테 이 사람 이래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당연히 했다고 해도 했겠죠. 당연히 안 할 그렇죠. 수가 없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지금 서로 싸운 건데 말하자면. 근데 이정섭 검사가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몰랐을 거라는 식으로 빠져나가게끔 뭔가 여지를 남겨주고 하는 것도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제 또 보도 나온 것 중에 오히려 이정섭 검사의 그 처남이, 그러니까 강미정 씨 남편이 강미정 씨를 엮고소했다. 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누구에 대한 무고이고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겁니까?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또 이제 이정섭 검사에게 반론을 받으려고 또 연락을 했는데 이정석 검사의 설명으로는 이제 본인은 관여를 한 게 없는데 그 본인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 처가에서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로 고발을 했다라고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처남이 미안하니까 대신 고발해줬다? 네, 근데 지금 본인이 본인은 아니라? 근데 이 강미정 씨는 아직 소장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소장 원래 안 받아요. 네.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누구를 고발을 했는지도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인지도 아직은 강미정 씨도 확인이 안 된 상태라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된 게 이 고발이 11월 9일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 강미정 씨랑 그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 취재를 같이 했던 분들한테 통신기록 조회를 요청을 했는데 11월 9일에 저희가 다 통신기록 조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발장이 들어간 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강미정 씨를 취재를 거의 뭐 이제 10월 17일부터 해왔잖아요. 근데 11월 9일에 이 강미정 씨와 연락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신기록 조회를 하면은 검찰에 중앙지검에서 통신기록을 조회한 그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제 추측으로는 검찰에서 계속 강미정 씨에게 여태까지 썼던 전자기기를 다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인인데. 그리고
지난주에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이다라는 게 또 이제 검찰발 뉴스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강미정 씨에게 전자기기를 요청하는 것과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걸 검찰이 이렇게 흘린다는 것은 이 강미정 씨에 대한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정확히 해드릴게요. 네. 강미정 씨를 피의자로 만들어서 강미정 씨와 연결해서 강미정을 도와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통신기록 조회하고 계좌번호 조회하고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거 하려면 결국은 그 사람이 피의자가 돼야지 피의자의 동의 없이 본인들이 마음대로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으로. 그렇죠. 근데 참고인이 된 상태에서는요.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한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피의자로 만들어서 수사를 그러니까 수사의 포인트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수사를 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을 못하는 걸 설명을 해주셔서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많은 분들한테 강미정 씨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한테 통신기록 조회를 한번 요청해 봐라. 예, 통신사에 한번 확인해 봐라 했는데 강미정 씨, 그리고 몇몇 분들한테는 제가 11월 9일에 공통된 사건으로 사건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사건 번호로 이제 검색이 됐던 것은 저희가 확인이 됐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미정 씨 지금 위험하지 않나? 지금 그 집에서 나왔나요? 집에서요? 이제 네. 남편하고는 지금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혼 소송하는 그 주소지를 보면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애기들하고 남편하고는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 이혼 소송 중이라 아직은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또 애기를 또 뭐 불모 삼아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이혼 사건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또 어제 나온 기사하고는 또 다른 실질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네. 고소의 목적이나 고소의 주체 혹은 고소의 당사자가 이렇게 다르군요. 근데 왜 보도에는 또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강미정 씨나 아니면 강미정 씨 측의 변호인한테 확인한 기사들은 아닌 것 같고요. PD수첩이나 그런 방송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쓴 걸로 보여서 이게 실질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쓴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보도된 내용과 이런 그동안에 취재한 내용과 실제 당사자에게 물어서 확인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소장을 정보공개 통해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거나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고 정정하고 보도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김태형 기자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